이슈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연준이 참 바쁘게 움직이네요. 0.5% 금리 인하 50bp B컷에 이어서 어제 FOMC 당겨가지고 1%를 화끈하게 내리면서 제로금리 시대를 선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다들 받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매우 이례적이고요. 네. 배수진을 치면서까지 공격적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데요.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느 정도 영향을 줘왔는지 아주 모니터링을 상당히 철저히 해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2월 중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 거의 충격적인 상황인데요. 백화점이나 온라인 매출을 합친 1, 2월 달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5%나 감소했고요. 고정자산 투자, 산업 생산 등 사상 최저 수준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은 두 달 전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는 건데요. 미국도 앞으로 두 달간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제적인 금리 정책을 결정해야 되고요. 이런 신속한 결정이 없다면은 서프라이 효과가 얻게 되기 때문에 하루에 2,000포인트 이상 폭락을 면치를 못한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탈리아의 모라토리움 이야기가 현재 월가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면에서 보면은 스트레스 강도가 지금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양적 완화까지도 꺼낸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이런 경기가 중국 사례로 봤을 경우에 금리 인하라든지 양적 완화 가지고는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없고, 한 두세 달 정도 미국 경제가 더 추락할 가능성을 보고 오늘 장외 시장에서 미국 증시가 가격 하한폭까지 빠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이례적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파격적이고 선제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금 야간 선물이 지금 하한가까지 가기도 했고요. 지금 이번 조치로 만약에 시장 조치가 잠재워지지 않으면은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 많이 쓴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같이 나오는 상황인 건데 향후에 연준이 어떤 정책을 더 펼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100년에 한 번 발생한 리먼 쇼크에 예. 필적할 정도의 충격이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금리 정책은 쓰지는 없겠지만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몇 달 동안 미국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에 치우칠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현재는 미국 국채를 최소 5천억 달러 매입, 그리고 모기지 담보증권이죠. MBS를 2천억 달러 구입하기로 했는데요. 이 같은 조치는 장기 금리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좀 낮춰서 수요 감소를 최소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대로 나섰더라면은 아무래도 서브프라임 같은 사태가 터질 수 있다는 거죠. 또 FRB 입장에서 보면은 2008년 리먼 쇼크 이후에 정책 금리를 제로화 근처까지 내린 다음에 제로 금리 정책 그리고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해왔는데요. 이런 추세가 양적 완화는 6년이 지난 2014년 가을에 완료됐고요. 2015년 말에 제로 금리도 이제 취소하면서 통화 정책의 정상화가 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수요 공급 측면의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FRB 같은 경우에도 양적 완화를 상당 기간 유지시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이 지금 비상사태 코로나19 관련해서 선포했고요. 유럽도 지금 선포를 하는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지금 이탈리아 사망자 확진자 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결국에는 이게 경제 부분에 뇌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부실 기업들이 지금 속속 무너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리먼 같은 경제 위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현재 유럽존을 보면은 전염병 확산 방지가 실패로 돌아갔고요. 환자 수 증가 속도를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역 축이 무너졌다는 것은 의료 체계가 붕괴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공급망의 훼손뿐만 아니라 수요 위축, 여기에다가 재정적인 측면까지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에 리먼 쇼크 이상의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요 충격, 공급 쇼크, 거기에 금융 위기라는 세 가지 트러플 쇼크가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든지 내포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소비 활동 위축은 시차를 들고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은 이제 공급 쇼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감염 초기에는 중국에 한정된
공급망만 훼손됐지만 이제는 글로벌 공급망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사람이나 물자 이동이 끊기게 된다면 아무래도 리먼 쇼크 이상의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금융 쇼크도 이제 앞으로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미 달러의 변동성이 커지고 기축 통화인 달러의 신용도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를 보완해 줄 주요 선진국들도 현재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부양책을 내놓을 수 없는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그야말로 환율 하락의 그 도미노 현상 속에서 자금 이탈로 인해서 신흥국, 자원국 같은 경우에 상당히 커다란 시차를 두고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보십니다. 지금 트리플 쇼크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쉽게 뭐 오늘 내일 중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크게 지금 걱정하셔서 보셔야 될 점은 예. 신흥국에 대한 위기입니다. 역사적으로 금융, 경제 위기에 도와서는 선진국이 아니라 신흥국에서 더 많이 일어났는데요. 최근 한머니들이 신흥국에서 빠른 속도로 유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신흥국 같은 경우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고 부실 채권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고수익 채권 시장이 붕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내세운 것은 아무래도 이탈리아발 채권에 대한 모라토리움뿐만 아니라 현재 그 고유가 상황에서 이제 저유가 상황으로 바뀌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 수익률이 무려 20% 넘게 급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고수익 채권 시장이 언제든 붕괴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그 수요 충격과 공급 쇼크로 인해서 금융 위기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현재 10년물 미국의 국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0.9%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반대로 봤을 경우에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대출 채권을 묶은 금융 상품들이죠. 대출 담보부증권 CLO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수익 기업과 관련된 회사채들이 많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그 채산 그 단가를 올릴 수 없는 $40 이하로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추가적인 파산이 일어나고요. 한국과 일본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유로존 호주 기업들 그다음에 연기금 펀드들 같은 경우는 이런 CLO에 많이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커다란 그 신용 쇼크가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제 달러 부족 사태에 시달리고 있는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이런 사태까지 같이 겹쳐진다면은 아무래도 그 1997년도에 있었던 아시아 외환 위기가 재래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연준을 계속 압박해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빅컷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사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는 없다라고 거의 못을 박은 듯한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마이너스까지 도입하게 되면 신흥국 경제는 충격이 불가피하다라는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FRB 입장에서는 금융 위기,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금융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게 되는데요. 당장 차입을 통해서 투자 수익률을 올려왔던 레버리지 거래 같은 경우에는 역회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돈을 뺄 수 있는 것은 신흥국인데요. 그렇게 되면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이 일어나면 은행 위기로 이어지고요. 또 아시아존 전체적으로 신용 경색에 걸리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유동성 위기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로 몰리는 나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블랙스완뿐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던 부동산 버블로 인한 회색 코뿔소 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 경제 펀더멘털이 약간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통화를 대상으로 해치 펀드들이 표적을 삼아서 공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환율 방어를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면은 신흥 경색 현상이 더 심화되고요. 반대로 환율을 방어하지 않고 경제 펀더멘털을 유지시키겠다가 나간다면은 아무래도 부채가 늘어나면서 실질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997년 7월에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금융 위기처럼 아시아 각국의 채권이 급락할 수도 있고요. 환율은 빠르게 절하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전
전 세계 증시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놀라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결국 이번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파장들과 관련해서 기업들이 면밀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고요. 또한 이거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국가도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초기 방역 실패를 했지만 이번에 금융 쇼크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좀 방어할 수 있게끔 미리 선제적인 금융 완화 정책을 빨리 꺼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WHO죠. 예, 뭐 팬데믹 선언해서 지금 산업계 타격이 심각합니다. 제조업계들 지금 뭐 우리나라도 휘청휘청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네, 리먼 쇼크 같은 경우에도 100년에 한 번 있는 쇼크라 그러지만 이거는 금융 위기이기 때문에 금융 완화라든지 재정 정책을 통해서는 충분히 사태가 수습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쇼크는 금융 위기뿐만 아니라 신용 위기도 있고요. 경제 위기도 같이 갖고 오면서 사람과 물자가 이동이 제한받는 이런 쇼크까지 겹쳤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모든 지표가 사상 최저로 떨어진 것을 보듯이 EU나 미국의 경제 지표도 앞으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는 이런 형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국제적인 수평 분업 구조상 원부자재를 조달하지 못한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파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 인플레이션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렇게 된다면은 뭐 IMF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세계 GDP 성장률은 2019년도를 밑돈다고 했지만 그 당시 리먼 쇼크 발생 수준에서는 0.5% 정도 떨어지는 수준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상황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세계가 같이 공조해서 머리를 맞대는 전략안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사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뭐 지표들이 안 좋아지다 보면 불안감은 더 커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이거 여부 미리 알 수 있는 경기 선행 지표 같은 거 있습니까? 네, 세계 경제가 회복되느냐 예. 아니면 지금보다 더 악화되느냐를 보려 그러면 아무래도 세계 공장인 중국의 경제 활동 지표와 밀접한 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나 전자기기 부품에 들어가는 구리, 그리고 이를 운반하는 그 원유, 그리고 운송에 필요한 발색 해운 운임 지수가 가장 선행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구리나 원유의 최대 소비국이고요. 또 철광석, 석탄의 최종 하역지가 중국이기 때문에 뭐 BDI 지수 같은 경우에는 탄광의 카날과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현재는 5년 내 최저 수준입니다. 앞으로 더 떨어진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구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소비 점유율이 무려 50%가 넘습니다. 석유는 한 14% 정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이 코레라 바이러스를 제대로 제압을 했다고 하면은 금융 완화라든지 재정 투입에 힘입어서 구리나 석유, 비디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데 반대로 지금 발표된 감염자 통계가 중국 정부가 사태를 수습하고자 희망하는 수치라면은 뭐 공장 가동률이 정상화되려면 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뭐 항만에는 뭐 석유나 그리고 구리와 같은 철광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쌓여 있기 때문에 뭐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6, 7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앞으로 올해 3분기까지도 이번 최악의 국면에는 이런 세 가지 지표들이 계속 악화될 소지도 있다는 점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이번 코로나19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지금 질병이다. 한마디로 스페인 독감처럼 뭐 이렇게 비견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주장이 사실이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경제에 또 타격을 줄지 이 부분도 나와 있습니까? 네, 바이러스가 경제 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현재도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윤곽은 잡혀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그 보고서 중에서 가장 빠른 거는 OECD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조기 종식 시나리오 그리고 감염이 확대되는 도미노 시나리오로 둘로 나눠서 분석을 했는데요.
올해 1분기를 피크로 해서 이후 점차 감소하는 조기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세계 GDP 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한 2.4 정도에 머물겠지만 도미노 시나리오인 그 팬데믹 상황이 길어진다면은 올해 전 세계 성장률은 1.5%포인트 정도 하락한 1.5% 전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유로존과 일본에 이어서 미국의 경기도 침체로 돌아설 수가 있게 되고요. 이랬을 경우 신흥국뿐만 아니라 자원국의 경제는 선진국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번 그 팬데믹 상황이 어디까지 갈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게 스페인 독감 얘기 나온 김에 한 번만 좀 비교를 더 해보면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쇼크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예측이 가능합니까? 네,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 1918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해서 1920년대까지 갔는데요. 바이러스 존재를 몰랐던 시대고요. 또 제1차 세계 대전 중이었기 때문에 세계 GDP에 미치는 영향은 마이너스 5%로 거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세계 경제는 붕괴되지는 않았는데요. 2013년 사스 때 중국의 GDP에 미치는 영향이 1%였다는 점을 비교해 보면 이번 쇼크 같은 경우에는 세계 공급망 차질에 따른 생산 감소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GDP 성장률의 마이너스 요인, 그러니까 결혼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노동자가 사망에 따라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그 비용까지 포함하면은 세계 GDP의 0.4%포인트 떨어뜨리게 되고요. 또 근로자들이 결근이라든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른 비용도 마이너스 0.9%포인트 정도 GDP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확대 방지에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이동 제한, 여행 규제, 학교 휴업, 그리고 대형 스포츠 이벤트 중단과 관련된 서비스, 관광이 줄어들면 한 20%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수요 감소로 인해서 GDP는 마이너스 1.9%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좀 충격적이고 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이와 관련돼서 리스크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